네, 여러분 맛점하고 계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정보 반찬 식탁에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대선 후보 시절에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안 올리겠다 약속을 단단히 했었는데 결국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 가스요금 오릅니다. 무더위 또 고물가에 지쳐가는 서민들에게 근심 하나가 또 얹혀지는 셈인데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안진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이 목이 약간 쉬어 있는 모습이 목 예. 터져라 항상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스픽스 TV 구독하기 좋아요. 야, 이렇게 또 소품을 또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뜻있는 방송, 또 유익한 방송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삶도 나아집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스픽스 TV에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던 게 우리 스픽스 TV에서 쇼츠, 유튜브 쇼츠로 올렸더니 현재 2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 알짜 계속 다 알짜 말씀만 해주시지만 그 중에 알짜를 골라서 짧게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만큼 민심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죠. 스픽스 TV를 처음 알았다. 구독하기 좋아하겠다는 분도 꽤 있었어요. 저한테도 연락 주신 분도 있었고 홍보 대사가 제가 또 여기저기 막 알렸더니 네. 구독하기 좋아요 눌렀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특정 소수 언론이 여론을 너무 과다 대변하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한국 사회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방송, 여러 매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나 민생경제 발전,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 어떤 처지나 조건이 반영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스픽스 TV 여러분 많이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TV와 상생하는 예. 안진걸 TV도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는데 사실 뭐 오늘 뭐 웃으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윤 대통령이 사실 올해 1월 대선 선거 운동 중에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요금 인상이 책임 회피다. 그 짐을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2분기 4월 인상 한 번만 건너뛰고 취임 6주 만에 이제 공약을 포기한 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정책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했던 공약들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파기되거나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왔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딱 사진 갖고 왔는데요. 앵커님께서 보시면 1월에 전기요금으로 따로 기자회견을 열 정도입니다. 저희 화면을 한번 살짝 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그 무슨 수없이 많은 공약 중에 하나로 발표된 게 아니라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별도로 기자회견까지 해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하겠다. 4월 달에 한전이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선은 3월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공약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손실보전금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5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이제 공약되니까 많은 중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370만 명한테 600만 원 거기다 플러스 알파니까 억울한 탈락자들이 속출해서 지금 뭐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지금 다 다녀왔는데요. 소상공인분들 뭐 카페도 만들고 저한테도 뭐 한 1,000통 가까운 문자, 뭐 전화, 카톡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요금이 뭐 막 10만 원, 20만씩 오른다고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소상공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하루 종일 사실 이제 무더위 때 에어컨 틀고 하면 굉장히 금방 이제 누진세 구간 들어가고 하면 꽤나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원래 이제 분기별 최대 인상액이 1kW당 3원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방송도 저도 심지어 나가서 곳곳에서 3원 최대치는 3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규정을 바꿨어요. 분기별로 5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기습적으로 규정까지 바꾸어서 이번에 5원 인상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인 가구들이 보통 뭐 한 달 평균 307kW 쓴다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그럼 요금이 1,535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1,500원 정도 오르는 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일단 7월, 8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평균보다 많이 쓰는 시기. 지금 안 그래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까지 그다음에 고금리까지 오중고가 이미 시작됐는데 거기에 공유요금 인상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애청자께서 집에 가서 아예 저도 아파트 관리비를 갖고 와봤어요. 네. 근데 제가 전기 211kW 썼어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가 늘어났고 전기차로 341kW를 썼더라고요. 네. 벌써 제가 우리 집만 해도 552kW를 쓰니까 여기다가 5원을 곱하니까 2,760원이 추가되는데 기존에 냈던 전기료가 68,000원이란 말이죠. 제가 552kW 썼을 때. 근데 7, 8월이면 평균보다 또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실제 국민들이 내게 되는 부담은 1,750원이 아니라 2,000원, 3,000원쯤 될 거다. 근데 기존에 사행 가구들이 보통 3, 4만 원 많이 냅니다. 네. 거기에다가 3, 4천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10% 가까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체감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물가는 5월 달에 5.4%로 2008년 경제위기 13년에 최고지만 생활물가 지수는 이미 6%대로 올랐어요. 거기에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 전체 물가가 6, 7% 정도는 될 거다. 쉽지 않다 대책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생활물가하고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7, 8, 9쯤에는 실제 생활물가 지수는 10% 안팎까지 치솟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되죠. 경제위기, 가뭄위기로 인한 식량난까지 지금 계속되죠. 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지금 고환율까지 터졌습니다. 고환율은 당연히 모든 원자재 물가나 수입 물가를 뛰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좀 조사를 해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 양파가 2배 뛰었고요. 네. 감자 71%, 열무김치 1.6배, 당근, 배호박 50%. 아, 정말 그 네. 물가 인상 품목이 네. 빼곡하게 네. 적혀 있는데. 저도 마트 가서 보기도 했고 네. 언론 기사도 검색해보고 농민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4인 가구 식비가 통계청에서 106만 7천 원이 달한다 이제. 식비만 1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전 영역에서 오르는데 공공요금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보루처럼 항상 맞습니다. 동결 최대한 네. 그렇게 가왔고 분명히 적자인 건 알지만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에 예.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했었는데 많은 민생경제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간절하게 제가 호소드. 그런데 지금 가스요금도 한 달에 2,200원 정도 증가한다고 같이 산업부가 오른다고 하죠. 7월 달부터 예.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용이 한 7%, 자영업자는 일반용도 7.2%. 아까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손실보전금 탈락한 사람들 뭐 100만 명 안팎돼갖고 속상한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원자재도 엄청 상승했는데 다 자영업자들 가스 쓰고 전기 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디 네. 맛집 가면 특히 저 이제 곰탕 좋아하는데 곰탕 그거 올해 가스를 네, 다 굉장히 많이 가스로 써야 되잖아요. 하죠. 뭐 그럼 인덕션 그게 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예. 요금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식당에서 뭔가 이 서비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 또 다시 또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뭐 곰탕 하나 이거 먹기도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공급요금까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 분명히 다들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뭐 대책을 좀 같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 그 계신가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뭐냐면 좋다.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적자가 심하다는 거 아니까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네네. 그리고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아직도 코로나 덜 끝났죠. 거기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네. 주가 폭락에는 5중고에 거기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되면 6중고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남북관계 이기가 되면 한반도 경제 리스크가 또 커지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도 예를 들면 대화보다는 좀 경색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고 나토까지 간 것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나토 방문에 대해서는 뭐 응원하거나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전문가의 시각은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범사회주권과의 대결이 심화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교육금에서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그다음 북한 같은 범사회주권하고 경제적 위기가 가중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네. 저는 제가 일단- 정치방송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어쨌든 한반도 경제의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지금 뭐 거의 6중고, 7중고, 8중고 상황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걸 네.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역전 현상까지 가게 되면 또 이제 자금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스텝을 같이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빅스텝 얘기 예. 우리는 이제 0.25% 정도 25% 포인트 인상 정도가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던 건데 진짜 빅스텝을 우리가 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내 은행들이 그만큼 빅스텝 하게 되면 이자 이익이 또 높아지는 예. 건데 현재 금리로 이자 이익 어느 정도 되느냐? 이 1분기에 국내 은행 이자 이익이 12.6조라고 합니다. 전체 90.6%라고 하는데 최근 5년간을 쭉 살펴봐도 국내 은행들이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기사도 저희가 예.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예. 맞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작년에 지금 우리 국내 은행들이 거둬들인 이자 이익만 46조입니다. 네,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11.7%가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잘 아는 시중에 4대 빅4 금융지주를 우리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지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국민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면요. 5조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소득의 온천은 뭐냐? 예. 90%가 이자입니다. 다른 나라 은행, 선진국은행은 보면 이자 소득이 이자 수입이 50%,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이자 수익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네. 상품을 개발해서. 근데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는 90%예요. 그냥 국민들이 맡긴 예금으로 국민들이 맡긴 예금은 예금 금리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빌리는 대출 이자는 극대화해서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2%, 2.5% 안팎까지 막 치솟습니다. 이걸 극대화해서 작년에만 46조.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한 것처럼 올해 상반기 4분의 1분기 1, 2, 3월 달에만 12.6조입니다. 지금 이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자 수익은 50조가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로요. 네, 1분기에만 12.6조 이자 이익에 이제 순이익은 5.6조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IMF 때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부자들이나 예금 현금이 많은 분들은요. 예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큰 돈을 법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던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빈민층은 네. 이자가 올라갈 때 엄청나게 허덕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그다음에 주가 폭락 거기에 고금리에서 5중고라고 네. 공공요금 인상 6중고 거기에 남북관계 얘기나 어떤 우리가 주로 그 교육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적 경색 심화 우려 윤석열 정부 어떤 나토 방문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렇게 되면 7중고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 돈을 안 빌린 분들은 고금리는 비껴가겠죠. 예금을 놓는 분들이라든지. 하지만 돈을 빌린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반 생계비를 빌린 일반 서민들, 뭐 학자금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을 한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코로나 학부모들은 기간 동안 생계가 많았습니까? 위협받으니까 예. 대출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 가계부채가 작년에 분명히 1,750조로 발표됐거든요. 올해 지금 1,8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조면 자 지금 한국은행이 여러분 빅스텝으로 0.5% 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냥 1,800조가 다 이자를 낸 거로 가정했을 때 이자로만 9조가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부채에서요. 지금 이제 부채가 없는 분들은 부담을 덜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고물가에 고유가에다가 고금리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아까 계속 제가 너무 아쉽다. 거기다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최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죠. 연말에도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고유가라든지 식량난은 상당히 해결되면 네. 다시 이르면 물가 진정세로 될 거고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금리를 지금 고금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러면 결국 물가 관리부 잡힐 수가 있잖아요. 시중 유동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물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올려도 되는데 이게 더더욱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 0.5% 한국은에 올려와서 금리까지 다 올라. 이미 사실은 저한테도 상담 많이 오는데요. 언론 보도 많이 나오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린 국민들에게 금리 인상을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요. 만기 연장 해주려면 금리 인상 한채 연장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번 예.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있잖아요. 네, 돈 뗄 일은 높잖아요. 네. 7%를 돌파했습니다. 아쉬운 예. 여러 마이너스 부분들이 통장. 있고, 혹시 예. 앵커님 혹시 마이너스 통장 안 저는 쓰길 이제 바라는데.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안 써요. 마이너스 통장만큼은 내 인생에서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 써봤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6%가 넘어갑니다.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중고의 상황에서 꼭 이 타이밍이었느냐에 대한 공공요금은 늘 해주시는데 공공요금만큼은 그러니까 예. 자, 이러면 고금리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공공요금만큼은 정부가 어떻게든 통제해서 올해는 피하고 내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인상해도 되는데 굳이 왜 7월 달 그것도 여름에 에너지 소요가 많은 이때 전기가스를 올렸느냐라는 다시 아쉬움과 한번, 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정부의 이제 목소리를 높여주고 계신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출하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신용대출의 경우에 예. 금리나 요구권 잘 모르는 예. 분도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 요거를 조금 설명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결국 저희는 대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드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공공요금, 상담 전화 오면 예, 어떻게 공공요금 예, 내년으로 안내하시는지. 해달라는 것도 당장 하반기 좀 살게 해달라는 것처럼 네네네. 금리나 요건이라도 여러분 최대한 그다음에 어쨌든 만기가 달아오면 만기 연장해달라 그러고 만기 연장 안 해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중재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떤 그 갈아타기 대출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저금리로 그런 걸 네. 이용하셔야 돼요. 네. 콜센터 1397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예. 1397. 예. 저신용자들이나 중신용자들이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존 금융권의 만기가 다가오는 좀 높은 금리로 올라갈 위기에 있는 것을 중저금리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 꼭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금리나 요건이 있습니다. 예. 이건 법에 이미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은행법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신금융법에 그렇죠. 1금융, 2금융권 우리가 돈 빌리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모든 대출자들은 내가 승진했거나 네. 상속을 받았거나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됐거나 그런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네. 취직이 됐거나 네. 원래 백수였는데 그러면 기존에 제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였다 고정금리로 은행의 앱으로 자, 핸드폰에 들어가시면 자기들 쓰는 은행 금융기관 있잖아요. 들어가면 금리나 요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첫 화면에 크게 띄워놔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요새는 한 이제 3번 클릭해야 돼요. 조금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긴 예.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아직도 안 모르는 거 보면 예. 많이 홍보도 부족하고 우리 국민들 50%가 접근성이- 정도가 모른다는 거예요. 금리나 요건을. 그리고 그래서 또 요구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은행의 판단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 많지가 않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저도 홍보 많이 해서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도에 19만 7,927건의 금리나 요건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 2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죠. 네. 2020년에는 91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들 홍보 많이 했거든요. 많이 늘어나요. 요즘에 은행에 가보면 창구에 가보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은행들도요. 근데 수용률은 61%에서 37.1%로 오히려 떨어져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만큼 뭐 은행들이 신사를 까다롭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금리나 요건 매우 좋은 제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뭐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뭐 상속 또는 뭐 재산 증가. 예.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전문직 자격증을 땄다든지. 전문 자격증 땄다든지 예, 예. 이렇게 신용 점수 상향. 네. 이런 것들 나에게 아주 신용에 유리한 정보가 있을 때만 금리나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은행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수용률이 뚝 떨어진 거 보니까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등록금이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것을 감액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 법에 들어갔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고등교육법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되면 대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이 의무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요구할 근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차 상인들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금리나 요구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사실 똑같은 취지로
은행에 이자 딱딱 내야 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 예. 소득이 지금 줄어들었다. 근데 은행만 지금 아무 고통분담 안 하고 높은 이자를 가져가는 부당하다. 그리고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 예. 갚을 때니 제발 금리를 좀 내쳐주고 예를 들면 또 조금 더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얼마나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결국 차주가 만약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못 갚고 나 자빠진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기관들 부실 채권만 늘어나요. 채권기관으로서도 안 좋아요. 금융기관으로서. 그렇죠. 이분이 갚을 수 있도록 오히려 금리를 좀 조정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일종의 채무 조정 조치잖아요. 네. 금융 예. 취약계층을 든든하게 조금 예. 빚을 갚을 수 있고 일할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실 이제 부실대출 맞습니다. 문제도 좀 더 해결되고 예. 서로 상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은행들이 만약 네. 금융기관 부실대출 발생하면요, NPL 시장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막 5%면 50만 원에 팔고 그래요. 엄청 소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하는 것보다는 그 채무자가 만기 연장해 준다든지 네. 분할 장기절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럼 저희들이 이자를 좀 깎아드릴 테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셨으니 이자를 좀 깎아드릴 테니 오히려 아무튼 꼭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은행도 더 좋은 일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금리나 요건에 안타깝게 자, 여러분 첫 번째 금리나 요건 반드시 기억해서 은행이나 제일금융권, 제금융권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적용이 안 됐어요. 우리 뭐 신협 동네 가보면 신협도 있고 상호저축은행 있잖아요. 네네. 올해 8월부터 상호저축은행도 이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1금융권, 뭐 지역 2금융권 단위 농협도 그렇고, 대법원만 예. 빼고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대법도 언젠간 적용될 건데 대법은 좀 특수한 영역이니까 1금융, 2금융권 뭐 카드사에서 빌린 돈도 다 적용됩니다. 일단 금리나 요건 돈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요건에 신용점수가 상향했다거나 승진, 뭐 재산 증식 이런 요건만 지금 있는데 당국이 법을 빨리 고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금리나 요건 행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네.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 상환이라든지 채무 그 상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요청권도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무 조정 요청권이거든요.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잘 갚아요. 만약에 조정을 해주면.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지금 당국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책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쇼츠가 엄청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공공요금 인상은 내년으로 미루겠다. 동결하고 그다음에 금리나 요건 고쳐서 코로나19 때문에 돈 빌리신 분들에게도 금리나 요건을 주겠다. 그다음에 본인의 채무를 갚을 때 금리라든지 채무 상환 방식이라든지 채무 상환 기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국민들에게. 이러면 국민들이 숨통이 트이잖아요. 네.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이것도 제가 지적했는데 1인당 10,000원, 20,000원 주면 무슨 혜택이 되겠어요. 1인당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돈이 풀리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마트나 전통시장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파가 막 2배 뛰어 있고 감자가 10% 뛰어 있으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근데 거기다 쿠폰을 3,000원씩 붙여주고 4,000원 붙여주고 우리 국민들 그거 사게 하고 근데 그게 선착순으로 해갖고 600만 명한테 10,000원씩 주고 끝내면 김영기 앵커님 저하고 늦게 갔는데 우린 없어 소진돼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박탈감이 더 느껴지죠. 예. 예. 한 1조 원 정도로는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의 이 위기는 극복할 수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소개했던 것처럼 대중교통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패스 발행해가지고 고유가 대책으로 대중교통으로 타게 다니고 만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씩 썼는데 10,000원, 20,000원 정도에서 물가 인상을 상세하게 만들어주고. 혹시 지금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책임 있는 이제 당국자가 계신다면 이렇게 매주 소장님 방송 보면서 이렇게 적어서 네. 아이디어를 좀 네. 이제 기획도 하시고 제안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또 현실성 있게 그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도 또 많이 이제 연구하신 결과들을 또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부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닿아서 좀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또 많이 개발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과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또 다음 스케줄 있으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픽스 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해외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또 오늘 오늘은 표정을 알 수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해탈한 표정인데. 네. 자, 오늘 뭐 키워드 하나 뭐 잡은 거 있어서? 오늘 네. 뉴욕 증시 지뢰 논란 뉴욕 증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무슨 논란이요? 지뢰 놀랐다. 지뢰 놀랐다. 예. 뭔가 이제 뭐 소뚜껑 보고 놀랐다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자, 무슨 얘기인지 뉴욕 증시부터 일단 뭐 살펴보면서 갈까요? 네. 월요일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는 0.2%, S&P 500 0.3%, 나스닥 0.72% 빠졌는데요. 네. 이제 일부 경제 지표가 준수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반등이었던 게 역시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이제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지난달보다 0.7% 오른 2,672억 달러로 집계돼서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도 월가의 예상과 달리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7.7로 크게 둔화했다는 소식이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해당 수치는 5월 마이너스대로 진입한 이후 이달에만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준수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호재 악재 같이 있어도 이제 악재가 좀 더 눈에 띄고 거기에 네. 더 반응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 심리 뭐 어떤 심리인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2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최근 상승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약세장 속의 조정인지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제 최근에 반등을 두고 이제 바닥을 앞둔 베어 마켓 랠리, 즉 약세장 속 강세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과 실적 하향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이런 권위 있는 데서 얘기했던 예측들이 좀 빗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참 마음 아프게도 참. 참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한두 군데에서 네. 예측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맞습니다. 예측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UBS 같은 경우도 이제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제 USB 아니고 UBS 입니다. UBS 유니온 뱅크 스위스랜드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글로벌 뱅크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정치 리스크와 같은 약세장의 원인 중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 답답하네요. 답답한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연준의 강력한 긴축 속에서 이제 경기 침체 신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후퇴하는 신호가 나올 경우 이제 연준이 인상 속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S&P 글로벌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1년 내 기술적 침체에 직면할 위험이 40%로 높아졌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S&P는 이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지 시간 목요일 이제 연준이 인플레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이 월간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PCE 수치가 공개되니까 이날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연준의 발표 월간 개인 소비 지출 요것도 좀 주목을 해보고 이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네. 증시 약세장 이거 뭐 맨날 얘기하는 거라서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가상자산 시장도 뭐 허덕이는 것 그리고 좀 최악이다 패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헤지 펀드들의 표적이 됐다.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새벽 사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테더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 이제 헤지펀드 업체들이 테더에 대한 공매도에 대거 나서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거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매도 명목 가치는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면 테더의 이제 하락 쪽으로 아예 베팅을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베팅을 하고 나선 겁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죠. 국산 스테이블 코인 루나 그리고 테라의 폭락이 테더 공매도에 대한 헤지 펀드에 관심을 키웠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 전반에 결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사그라들었던 점도 요인으로 꼽혔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테더의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의구심이 하락 베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다른 두 요인은 사실 뭐 그냥 이해될 만한 부분인데 이제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의구심이 하락 베팅을 부추기고 있다. 일단 지급 준비금이 뭔지 짚고 넘어가죠. 네,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나 테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대신에 이제 회사채나 단기 예금 등으로 구성된 실제 지급 준비금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제 더욱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돈이 자금이. 네. 예. 하지만 이제 보유한 회사채 대부분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부동산 아하. 개발 기업과 관련됐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헤지 펀드들이 지급 준비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면서 공매도 공격에 연일 나서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테더 시총 굉장히 많이 많이 감소를 빠졌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 테더 시총은 우리 돈으로 86조 원에 달했는데 또 조단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난달 초에 비해서 20조 원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가산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건데 자, 아예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디폴트 선언한 것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헤지 펀드죠. 3에로즈 캐피털이 네. 우리 돈 8,6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상태,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야하. 그래서 CNBC 발 기사를 보면요.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은 3에로즈의 디폴트를 통보를 했는데 이제 이 회사가 3에로즈에 3억 2,300만 달러치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15,250개 그리고 3억 5천만 달러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대출을 해줬는데 네. 27일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이를 다 합치면 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600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3에로즈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정도로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루나 사태가 원인이 됐습니다. 3에로즈는 루나에 약 2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제 테라와 루나가 붕괴하면서 직격탄을 큰 손실을 입었고요. 그리고 미국 가상자산 대출업체 블록파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못해서 해당 포지션이 정리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기업에 거액의 돈을 빌려 여러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온 만큼 이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연쇄적 위기가 좀 실체화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올 들어서 55%나 떨어져서 2만 달러 선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이죠, 셀시어스 인출 중단에 이어서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제 매도로 수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79달러에서 45달러로 대폭 뭐 내려잡았습니다. 얼마 이게 34달러를 그냥 갑자기 쭉 목표 빠졌죠. 주가를 내려잡은 건데 네. 야, 정말 이쪽 비트코인 쪽은 뭐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들이야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 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막막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윈터 크립토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혹한기 훈련 때 정말 힘들었던 거 생각나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 겨울이다. 날은 덥지만 정말 겨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그 유명 해커 집단 이 어나니머스는 사실 가끔씩 이제 지면에 등장할 때마다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집단인데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해커 집단인데 자, 이 해커 집단이 테라를 만든 권도형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와 관련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겠다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어나니머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그 비밀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공개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겁니까? 네, 이제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 대표가 가상자산 시장에 발을 들인 이후에 모든 행적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범죄 증거가 나올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또 권 대표가 과거에 자신을 비판하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악담을 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테라와 루나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계속 사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 이런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좀 호소해왔던 이제 권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또 심경을 밝혔는데 좀 호소하는 느낌, 약간 불쌍한 느낌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권 대표는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과 그러니까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네. 그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국내 매체들이 아니라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도 이 폭락 사태로 인해서 코인의 대부분을 잃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사기꾼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업계 저명한 인사들도 USDT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코인에 대한 믿음을 보여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USDT의 가치와 회복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베팅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번 베팅에선 졌지만 자신의 행동은 말과 100% 부합했다.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하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기와 다르다. 결국에는 약간 이제 이 법적 조언을 받았는지 나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건 실패한 것일 뿐이고 나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 이런 약간 지금 법적인 책임을 면하려는 멘트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법적인 조치를 피하기에는 이 피해 규모가 참 말도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쵸. 지난달 이 예. 폭락 사태로 손실 규모가 52조 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권 대표는 이제 테라 블록체인이 더 강력한 재건에 자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또 루나 2.0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을 꿈꿨지만 역시나 폭락을 했고 이제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 얘기할수록 좀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또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보죠. 애플이 노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애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노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로이터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애플이 최근 가결된 노조 결성 투표와 관련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교섭 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애플은 지난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이제 애플 스토어 직원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노동자연합, 그러니까 IAM에 가입하고 지부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6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 이제 북미 최대 산업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이제 노조 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매장들도 탄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애플은 미국에 27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24곳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연대를 큰 규모로 할수록 사실이 좀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이런 일반 산별 노조가 아니라 이제 IAM이라고 60만 명 회원이 있는 곳에 산업노동조합에 이렇게 속해서 노조를 결성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애플도 쉽게 그냥 내린 결단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자, 외신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은 이제 애플이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이나 스타벅스도 이제 노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제 노조 결성에 관여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하고 또 줄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태여서 노사 갈등이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경영의 위기가 오기도 했고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슈츠가 이제 구원 투수로 다시 등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츠 CEO가 구원 등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직원들에게 보상안을 늘리겠다라면서 조금 당근을 던져주는 모션을 취하는가 싶더니 이제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은 이에 제외하겠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제 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노노 상황입니다. 갈등도 약간 기술적으로 부추기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반면에 애플에서는 어쨌든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들인데 애플의 선택이 또 다른 업계로도 당연히 이제 번질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외신들 짚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1분 듣기 이번에는 네. 진짜 좀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준비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헤드라인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새벽사에 나온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짚어드린 테더 몰락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 늘었다 공매도 1위 기사 있었고요. 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글로벌 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가 마약 범죄 자금 세탁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한 이달 초에도 스위스 은행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벽사에 굉장히 컸던 기사죠. 러시아가 100여 년 만에 외채 디폴트에 빠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G7 글로벌 인프라 건설에 우리 돈 7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1대1로의 반격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전기차 가격 줄 인상 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낙태 관련법 해서 기업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웰스파고도 직원들의 원정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짚어본 애플 노조 인정하고 교섭 협상도 진행 계획 이런 기사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이죠. 최근 디폴트 사태에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중국의 헝다그룹이 이제 홍콩에서 회사 청산 청구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BIS 경제성장 훼손에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온게이자 신문 요 소니 등 일본 기업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ESG 그러니까 환경, 거버넌스 등과 같은 우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 구조죠. 여기에 대한 성적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사업 구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나, 환경을 생각한 그런 기업들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그야말로 화두죠. ESG 네. 경영. 성적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까지 산업계 전반 외신을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뭐 돈이 드는 라이브 숨차게 또 달려왔는데 우리 임선우 캐스터와 오늘도 한번 같이 인사해보죠. 조태구하면서 아까 보니까 패널 분께서 뭐 이걸 드시던 저는 뭐 없나요? 이렇게 드시면 해주시던데 준비해 오셨어. 준비해 오신 겁니다. 네, 임선우 캐스터 제가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머리띠라도 하나 하고 오는 걸로. 좋습니다. 얼마나 흉악할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태구알. 조태꿀.